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에 담긴 문건은 자신이 최순실 씨에게 보낸 게 맞다고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앞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던 입장을 바꿔서 자신이 유출한 문건이 이 태블릿 PC 문건과 같다고 인정한 겁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당일부터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건넸다는 사실을 이미 자백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당시 자백 녹취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의사결정에 최 씨의 의견이 반영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설립과 사업 내용까지 세세하게 지시한 정황이 담긴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재단 인사권과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기업들이 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희 씨가 1990년 자신이 살던 역삼동 집 근처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처를 알아보러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주변으로 최태민 씨 일가가 모여들어 생활하면서 이른바 최 씨 일가 타운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증거 채택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3차례 재판을 여는 등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2월 중순, 늦어도 2월 말에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가 확산되면서 설을 앞둔 골목 사건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2달째 이어진 AI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계속 그곳에 있을지 집으로 갈지가 몇 시간 내로 정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 간의 독대 자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JTBC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는 최순실 씨가 바로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독대 일정까지 사전에 꿰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공동정범 혐의가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이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밖에도 저희 JTBC가 발견해서 제출한 그 태블릿 PC, 즉 일부 친박 세력들이 조작됐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그 PC에 담긴 문서들이 바로 자신이 보낸 문서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조작 주장은 원래부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설 자리가 없게 된 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가 좀 많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에 결정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4시간에 걸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장고 중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우선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뇌물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 판단하는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상황을 취재하고 있는 박민규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금 아까 법원 쪽에서 나온 얘기는 내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 이후가 된다는 얘기인데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오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나올 거라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영장 발부를 결정할 조의연 부장판사방이 법원 서관 8층에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제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과 횡령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법원은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지금 이 시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일 새벽이라 하면 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오늘 자정은 넘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까지의 시간을 새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어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는 오전부터 4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것이 있는지요?
예,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취재한 내용을 뒤에 리포트로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지금까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선에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검은 양재식 특검보를 필두로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주는 대가로 경영권 승계의 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삼성은 이 부회장 측은 이 지원의 대가성은 없었고 자신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최 씨 측 지원에 나선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따로 취재했던 내용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 즉 독대 일정을 최순실 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에 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심사를 마친 뒤에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있는 상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이 구속 전 피의자를 어디서 대기시킬지는 법원이 결정하는데요. 보통 법원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옆에 있는 검찰청 구치감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오늘 법원이 대기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장소 중에 특별히 왜 구치소냐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특검에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만 계속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은 지난주와는 좀 달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박 기자도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죠?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이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또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당시 표정에서는 조금은 여유가 보였지만 오늘은 특검과 법원 그리고 구치소로 이동하는 내내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 말씀드린 단독 보도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황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일정 자료를 최순실 씨가 미리 받아봤고 이후에 최 씨가 대통령에게 금전 지원 요구와 함께 삼성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말씀 자료를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의 최 씨 측 지원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내용인데 신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심사에서 새로운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3일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갑자기 귀국했는데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7월 25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일정 자료를 미리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7월 24일 최 씨의 자택에서 독대 일정 자료를 직접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 가져갈 문건을 최 씨와 함께 작성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최 씨와 박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최 씨 측이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독대 말씀 자료엔 최 씨 일가의 금전 지원 요청과 함께 정권 내 승계와 합병이 승계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뇌물을 요청한 유일한 삼성 측 창구가 이 부회장 한 명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7월 23일과 25일, 27일 세 차례나 이 부회장 주재로 회의를 한 사실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전화에선 7월 26일 정유라의 훈련을 보러 독일에 가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포착됐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압에 따른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삼성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사건의 기폭제가 됐던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직전까지 삼성이 최순실 씨와 대책을 논의하고 그 직후에도 돈을 추가로 입금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은 지난해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삼성이 발빠르게 움직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태블릿 PC 보도 직전인 10월 중순까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 머물던 최 씨와 긴밀하게 대책과 우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특히 태블릿 PC 보도 이틀 뒤인 10월 26일에도 삼성은 최 씨 측에 추가로 돈을 입금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피해자 논리를 깰 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였다면서도 당시 관계를 끊기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해 움직인 배경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의사결정의 정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JTBC 박재영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 위기에 몰린 삼성그룹은 오늘 예정된 사장단 회의마저 취소하는 등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가성을 적극 부인하면서 소명에 전력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삼성그룹 서초 사옥입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사내 분위기를 물어보자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느끼는 거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인 뇌물 공여죄 부분에서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해선 특검과 삼성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특검은 독대 전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도 승계용이라고 명시돼 있고 증권사 분석 보고서에도 경영 승계용 합병이라고 나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삼성은 경영권 승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주장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구속 수사는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결과는 특검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영장 결과와 상관없이 묵묵히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 등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결과가 남은 특검 수사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향후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가 법원의 손에 달렸습니다. 법원이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로 향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하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이익공유 관계 입증에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다른 기업들의 뇌물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상황은 정반대로 흐릅니다. 일단 특검팀 출범 후 숨가쁘게 달려온 수사에 급제동이 걸립니다. 삼성 외에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늦어도 2월 초 대면 조사를 밝힌 특검 수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도 아마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진 것으로 보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오늘 영장 재청구 등에 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전해드린 대통령 연설문은 물론이고 고위직 인선과 외교 기밀 문서까지 최순실 씨에게 넘겨주었다고 한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최 씨와 2,000번 넘게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JTBC 제출 태블릿 PC의 문건 내용 역시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안종범 전 수석은 탄핵 심판에서 그리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재판에서 각각 혐의를 인정한 바가 있죠. 여기에 정 전 비서관까지 가세한 건데 특검의 박 대통령 수사는 물론 헌재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고위직 인사문건 유출 등을 포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며
문서 유출에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 측은 JTBC가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국정 개입 사건에 스모킹 건이 됐던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서를 포함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앞서 재판에선 태블릿 PC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입장을 바꿔 이를 인정한 겁니다. 또 오늘 재판에선 정 전 비서관이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건은 자신이 최 씨에게 보내준 게 맞고 최 씨 이외에는 보낸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과 2013년 최순실 씨가 독일과 제주도에 머물렀을 때 해당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검찰의 포렌식 수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공용으로 G메일 계정을 사용했고 최 씨가 이 메일을 통해 태블릿 PC로 청와대 문건 50여 건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호성 전 비서관이 태블릿 PC에 포함된 문건을 포함해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친박단체 등이 제기한 태블릿 PC 조작 주장을 대통령 측근인 정 전 비서관조차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이 태블릿 PC에 담겨있던 문건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했습니다. 증거 동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형사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거가 그 자체가 조작이 됐거나 아니면 그렇진 않더라도 그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부에서 그 주장에 대해서 당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예. 주장이 맞는지 증거에 문제가 있는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처럼 피고인 측에서 그 증거의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태블릿 PC 안에 있던 문건들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의미가 결국에는 그 내용이나 또 입수 경위에 잘못된 점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최 씨 측에서는 최순실 씨 측에서 태블릿 PC가 최 씨 것이 아니다, 내게 아니다 이렇게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 주장을 했을 당시부터 좀 억지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태블릿 PC 안에 있던 문건들은 이제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이 된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순실 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순실 씨가 다툴 수 있냐?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쪽에서는 조금 그 취지가 불명확한 주장이다 이런 지적들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정 전 비서관 측도 갑자기 이경재 변호사 측하고 동조해서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 전 비서관이 이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서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예.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이경재 변호사하고 함께 태블릿 PC와 그 안에 담겨있던 문건들을 문제 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원래는 그 변호인을 바꾸기 전까지는 혐의는 물론이고 태블릿 PC에 그 보관된 문서들을 포함해서 이제 인정을 해왔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변호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다 부인했었던 그 변호사가 바로 차기환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세월호 특조위 위원 때 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 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사퇴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왜 그런 주장을 그러면 했던 겁니까? 차 변호사는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태블릿 PC로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 자체도 불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밝힌 것처럼 태블릿 PC와 그 안에 있던 문건들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요. 또 특검과 검찰 역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 그렇게 태블릿 PC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해서 본질을 흐리겠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어찌 보면 쉽게 기존 입장에서 갑자기 후퇴한 건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물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제일 큰 이유가 될 텐데요. 예. 우선 태블릿 PC에 저장된 위치 좌표가 최순실 씨의 동선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최 씨가 이제 직접 찍은 본인의 사진이죠. 우리가 셀카라고 부르는 사진이 태블릿 PC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사진 역시 그 태블릿 PC 기기 자체에서 촬영이 됐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정 전 비서관하고 최 씨 등이 공용으로 사용했던 G메일 계정 역시 그 태블릿 PC에서 접속된 기록이 나왔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물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얼마 전에 두 번째 태블릿 PC를 최 씨의 것이라면서 특검에 제출을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그 두 번째 태블릿 PC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던 최 씨의 주장이 너무 어색해진 겁니다. 예. 자, 이걸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장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두고 보도록 하죠. 김준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법원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과 함께 태블릿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정 전 비서관은 작년 10월에 자택 압수수색 당시부터 이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넸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자백이 담긴 녹취록을 최규진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관에게 1시간 넘게 혐의 사실을 대부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모든 문서의 최종 전달자는 자신이라며 최 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최 씨가 대통령과 오랜 교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 자료나 연설문 등을 보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사관이 해당 문건을 얼마나 자주 보냈느냐고 묻자 상당히 자주 보냈다며 선거 때는 온갖 자료를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최 씨 의견이 반영된 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좋은 얘기가 있으면 반영도 해보라고 했다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함께 사용했던 공용 G메일 계정에 대해선 원래 사용이 불가능한 외부 인터넷을 청와대에서 허락해줬다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도와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최순실 씨가 극도로 보안이 유지돼야 할 외교 관련 문건도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태블릿 PC 보도를 하면서 지난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 등등의 민감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에서 최 씨에게 추가로 넘어간 외교 문서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문건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등 해당국 정부가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는 극비 문건이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 열린 2차 재판에서 최순실 씨에게 외교자료 등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외교 기밀 문건은 미국, 중국, 일본이 할 경우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 통화 자료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기 전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국이 대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캐리 국무장관 접견 자료에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 접견 자료엔 아프가니스탄 군과 경찰 훈련에 참여하는 문제 등 군사 기밀도 담겨 있고, 심지어 아베 일본 총리 전화통화 문건엔 아베와 아베 부인에 대한 인물평도 담겨 있습니다. 모두 외부로 공개됐을 경우 큰 충격파를 불러올 수 있는 문건을 민간인 최 씨가 받아본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주고 의견을 구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유출했다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모르겠다, 아니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축, 즉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는 명확히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예. 안 전 수석하고 정 전 비서관이 결정적인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 그중에 핵심 인물이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또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의 실행자인데요.
이 두 사람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일관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사실상 이 방어막이었던 최측근들이 이렇게 뚫리면서 이 박 대통령의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 두 사람의 진술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헌재하고 법원에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게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검찰에서의 진술한 것보다 훨씬 파괴력이 큽니다. 왜냐하면요, 이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번복을 해버리면 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예, 있는데요. 예, 하지만 헌재 신문에서의 증언 또 법정 진술은 그 자체로 바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또 이 재판에 그대로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두 사람이 이렇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강력한 물증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면 네. 그 물증도 당연히 증거력을 훨씬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고 하죠. 예. 안전수석의 업무 수첩 그리고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입니다. 안전수석이 지난번 헌재에 나와서 한 얘기가요. 이 자신이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직접 수첩에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재단의 모금, 이름, 임원진도 있고요. 삼성 관련 독대 내용, SK 사면 정당성을 찾아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이 예. 내용을 본인 입으로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이 증언을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수첩이 증거 채택되지 않아도 그 내용들이 증거로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 전 비서관도 오늘 이 태블릿 PC 안에 있는 문건은 자신이 최순실 씨에게 준 문건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만약 내일 헌재에 나와서도 역시 같은 진술을 한다면 태블릿 PC에 있는 태블릿 PC 자체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 전 비서관이 준 것이 맞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것을 본인 입으로 얘기한다면 태블릿 PC 역시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이런 예. 효과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일단 검찰과 특검 수사를 종합해 보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면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안전수석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이 실행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지시를 받고 실행을 한 두 사람은 인정을 하는데 이 지시나 요청을 한 박 대통령 그리고 최 씨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같은 사안을 놓고 지금 양쪽이 예. 공교롭게도 비서관 했던 사람들 이런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뭐 공동 정범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것도 진실 공방이라고 봐야 되나요? 진실 공방이라기보다는 이 대통령이 상당히 코너에 몰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전수석 또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이 있지만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이 대통령 공모를 입증할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의 이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예. 완전히 엮은 겁니다. 엘리어트하고 그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 증권사 할 것 없이 많은 그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국가의 올바른 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정책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안전수석은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 박 대통령이 독대를 할 때 삼성 경영 승계 문제가 이 문건이 말씀 자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는 아시겠지만 정책 판단이 아니라 이 부회장의 개인적인 이득입니다. 예. 아마 과거에 정책 판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대통령하고 최 씨는 아무튼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됐는데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 검찰은 또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특검은 이번 사건을 사실상 설계했다는 최순실 씨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도 다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금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일정을 최 씨가 사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건 역시 이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 승마 지원에 제공한 돈은 물론이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가 두 재단을 움직였지만 그 뒤에는 박 대통령이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오늘과 내일 박 대통령이 두 재단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독 보도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자, 먼저 미르재단의 경우에 박 대통령은 중국 자본을 유치할 방법을 찾아봐라, 관광 코스 개발에 참여하게 해라, 기재부가 협조하라 등등의 지시들을 청와대 비서관에게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이후에 최순실 씨는 자신의 별도 회사를 세워서 미르재단에 들어온 돈을 계약 형식을 빌려서 하나 둘 곶감 빼먹듯 챙겨갔습니다. 말 그대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건데요. 먼저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작성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상황 보고서입니다. 문건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0월 19일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전에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르재단 출범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세세한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미르재단이 중국 자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라고 했고 한 달쯤 뒤 박정희 기념관 바꾸는 방안을 미르재단 등과 논의해 홀로그램 미디어 등을 재정비하라. 또 4월에는 K스타일이라는 개념 아래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데 미르재단도 참여시키라고 했습니다. 특히 관광 코스 개발과 관련해선 청와대 경제수석 주재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가 3차례나 열렸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박 대통령이 한국문화재재단과 미르가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부가 국유재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이와 관련한 한식문화 아카데미 설립과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8월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요구해 뒷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한 달 전 박 대통령이 직접 기재부를 움직여 사용료를 감면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단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모두 행사했던 만큼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광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었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서 바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상 박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의 구체적인 설계도는 최순실 씨가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영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대기업 10군데로부터 30억 원씩 받는 방식으로 재단 설립 방안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7월 29일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 회사 직원인 김모 씨와 문체부 장관 보좌관인 최모 씨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녹음된 녹취록을 보면 고영태 씨는 10개 대기업으로부터 30억 원씩 받는 방식으로 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짜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최 보좌관이 30억씩 받아서 300억짜리 재단인데 라고 운을 뗐고 김 씨는 돗자리는 문체부에서 펴주고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합니다. 정부 주도의 재단이 복지와 자율성으로 포장되도록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 씨는 이런 논의가 최 씨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문서로 보이는 종이 한 장을 최순실 씨에게 받았는데 문화와 체육으로 각각 30억씩 10개 기업 2개 재단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재단 설립은 좋은 취지에 공감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는 박 대통령의 해명은 점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에 청구가 됐는데 현장 준비되는 대로 전화 연결해서 상세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최순실 씨는 재단을 통해서 사익을 노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미르재단 설립 초기부터 최순실 씨가 자신의 차명회사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미르재단과 최순실 씨의 차명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맺은 총괄 파트너 사업 계약서입니다. 미르재단이 설립된 지 석 달 만에 플레이그라운드가 설립된 지는 2달 만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사업 금액은 총 2억 4천만 원,
실제 지급된 건 1억 4천여만 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문 디저트 제과 브랜드 개발이라는 계약을 3주 뒤에 추가로 합니다. 이 사업은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내부 회의를 거친 게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9,400만 원이 지급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5,500만 원을 돌려줍니다. 총 지휘자는 최순실 씨였습니다. 파트너 사업 계약을 맺기 열흘쯤 전에 최 씨가 재단과 회사 임원을 불러 플레이그라운드와 미르재단이 계약을 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돈을 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겁니다. 계약이 확정되고 돈이 지급되는 과정 모두 최 씨에게 보고됐습니다. 계약을 담당했던 플레이그라운드 이사는 검찰 조사에서 결론이 정해진 계약이었고 형식적인 입찰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내용 등을 토대로 최 씨가 형식적인 계약을 통해 미르재단의 자금을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두 재단의 민낯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익재단이란 박 대통령의 주장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이 기업들 주도로 만든 공익재단이고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 10월 2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재단, 그리고 또 재계 주도로 설립된 재단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방금 보도해드린 청와대 경제수석실 문건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 시기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등을 일일이 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또 재단 이사진과 재단 이름까지도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한 점도 앞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에 지시한 사업 내용을 보면 중국 자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무리해서 리커창 방안에 맞춰서 미르재단을 출범하려고 한 이유도 그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중국 관련 문화 사업을 할 때 그 이권을 미르재단이 챙길 수 있도록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가 방한했을 때 안종범 전 수석에게 비슷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은 문화사업 관련 MOU를 정부 부처 간이 아니라 민간재단이나 민간기구와 맺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면 관점에 따라서는 사실상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 또 어떤 사업을 할지 사업 운영권, 또 재단의 이권까지도 속속들이 챙긴 건데요. 예.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재단 이사장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 또 재단 운영을 사실상 이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청와대의 조직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이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공익재단에 낸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박 대통령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라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방금 보도해드린 것처럼 수사 결과 드러난 이 재단의 성격을 볼 때 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개인 재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예. 또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는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는 재단 자금, 그러니까 이 보통 재산 비율을 20%에서 90%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일반적인 공익재단에서는 보기 힘든 재산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공익재단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그 재산하고 고정 재산인가요? 그게 반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고정이 훨씬 더 많죠. 네. 근데 이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돈을 마음대로 빼내려고 하는 사실도 실제로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런 정황들과 준비들이 모두 드러난 건데요. 사실상 이 보통 재산을 늘린 것도 돈을 빼내기 위한 첫 작업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예. 지금처럼 드러나지가 않았다면은 이 수백억 원, 800억 원 상당이죠. 이 재단 자금이 최순실 씨 회사로 대부분 빠져나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재단은 껍데기만 남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핵심 피의자인 한 변호인도 수많은 최 씨의 그 유령 회사들이 재단 자금을 빼먹을 준비가 모두 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 매매 계약을 최순실 씨 모친인 임선희 씨가 주도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 임 씨는 물론이고 최태민 씨와 최순실 씨 등 최 씨 일가가 모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박 대통령 사저의 전 주인을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 삼성동 사저의 전 주인 김모 씨.
지난 1990년 매매 계약 과정에서 집을 보러 온 사람은 최태민, 임선희 부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맨날 집 보러 온 사람은 박근혜 고모부라고 그랬어. 이제 고모라 그랬어. 나는 박근혜하고 직접 안 했거든. 계약하진 않았어. 그해 7월 5일 계약을 마친 최 씨 부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르신이 올 테니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경호원들과 함께 나타난 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였습니다. 김 씨 가족들은 수행비서로 여겼던 최 씨가 대화를 주도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경청하는데 수행비서 주제에 했습니다. 다음에 계속 주도하더라고. 여기에 가면 더 듣고 싶고 말건 그냥 잘라버려야 그냥. 최 씨 일가가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에 청구가 됐습니다. 취재하고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상욱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언제 어떤 혐의로 정확하게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지 좀 알려주시죠. 네, 어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에 확인된 내용인데 특검이 이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은 일단 두 사람의 직권 남용 그리고 강요 등에 대한 그동안의 증거를 방대하게 수집을 했고요. 이들이 증거인멸 그리고 혐의를 부인한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예. 자, 역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텐데 내일 모레쯤 있을까요? 언제쯤 있을까요? 조금 전에 특검이 사전 구속영장을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유 기자. 네네. 예.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마저 취재해서 2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사저 관련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최태민, 임선희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를 직접 계약했다는 보도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26년 전 최 씨 부부가 이곳을 박 대통령 사저로 정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즉, 그 사저 주변으로 최 씨 일가 타운을 만들려 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1990년 최순실 씨 모친 임선희 씨는 영애 박근혜가 살 집을 알아보기 위해 2달 넘게 삼성동 근처 강남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한 10군데 생각 보였다고. 저 역삼동 노현거리 집 봤는데 그 집은 바로 집에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정비경 편의점 알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모두 5년 전부터 임 씨가 살고 있던 역삼동 자택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현재 삼성동 주택을 박근혜 대통령 사저로 결정했습니다. 걸어서 약 15분 거리입니다. 임 씨는 자신이 살던 이 건물을 1995년 사위 정윤혜 씨와 딸 최순실 씨에게 넘겼고 이곳에서 손녀인 정유라 씨도 태어났습니다. 대통령 사저 일대가 본격적으로 최순실 타운으로 변해간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는 사저에서 걸어서 30초 거리 승유 빌딩을 사들였습니다. 최 씨가 정권 실세들을 만났다는 자신의 카페 테스타로사,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도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최 씨가 소유한 미승 빌딩과 개인 회사인 더 블루케이도 2km 안에 있습니다. 사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삼릉 빌딩에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사무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씨가 1980년대부터 박 대통령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결국 왕 실장과 또 최측근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런 사실을 보도해 드렸는데 이런 가운데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배급했다는 이유로 영화사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다이빙벨 영화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영화사 시네마달은 세월호 사고 문제점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의 배급을 도맡았습니다. 다이빙벨이 재개봉된 2015년 국정원부터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정보기관들은 이 회사 직원들의 통신 자료를 들춰봤습니다. 마케팅과 배급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타깃이 됐습니다. 국정원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해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설마 저희한테까지 이걸 했을까 싶었는데 영화 배급사를 겨냥한 조사를 한 건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청와대에선 다이빙벨 관련한 업무 지시가 이어졌는데 2014년 10월엔 다이빙벨 관련한 시네마달 내사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예산도 대폭 삭감됐듯 세월호 사고를 다룬 문화단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한 겁니다. 독립 다큐멘터리 전문 배급사인 이 회사는 실제로 지난해 정부 지원을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대대적인 인적 청산을 예고했던 새누리당이 정작 친박계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당초 비중 있게 논의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징계 명단에 친박계 핵심 인사는 모두 빠졌습니다. 대신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진박 공천 논란을 빚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박기태 전 의장 등 전직 중진위원 4명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인사들에 대한 뜬금없는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징계 수위는 모레 전체 회의를 다시 열어 소명을 듣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성은 있다라고 우리가 모두 회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의원을 제명 조치하려면 윤리위 결정 말고도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정당은 징계를 머뭇거리는 것은 박 대통령의 사당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시작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청년 인턴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구설에 올랐었죠. 오늘은 또 대학에서 특강을 하면서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하라고 말했습니다.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공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특강을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반 전 총장이 학교에 도착하자 지지 모임인 반사모 회원들과 반 전 총장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 몰려듭니다. 양보합의가 잘한 거냐고요! 어렵게 시작된 강연에서 반 전 총장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정부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는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충고를 내놨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진짜 볼런티어로라도 나가서 한번 세계하고 어려운 데도 다녀보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턴을 늘려야 한다고 말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 전 총장과 연대가 예상됐던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반 전 총장이 우리의 정체성과 멀어져 가고 있다며 입당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어느새 5% 턱 밑까지 오르면서 대출자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하게 오르는 데에는 은행의 대출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나선 정부도 한몫한다는 분석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다만 0.몇% 오르더라도 사실상 연간 이자가 몇십만 원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많은데 그렇다고 선뜻 고정금리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5년간 이자가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연 3% 중반에서 높은 곳은 4% 중후반까지 올랐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따라오른 이유가 크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어나는 가계비제, 정부가 은행에 강력한 대출 관리를 요구하자 은행들은 기본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량을 조절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반 평균 1.2%포인트 수준이던 가산금리는 현재 1.4%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가계빚 대책에 은행의 수익만 늘고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게다가 가산금리는 공개된 산정 기준도 없어 각 영업점에는 가산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묻는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은행연합회는 오늘 은행마다 제각각인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개선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오는 6월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품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해열 진통제나 감기약을 비롯해서 4종류 13개 품목만 살 수가 있죠. 여기에 4종류 7개가 더 추가될 텐데 속이 쓰릴 때 찾는 제산제도 포함됩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상비약은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 등 4종류 13개 품목입니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는 제산제와 지사제, 화상치료제, 인공눈물 4종류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추가되는 품목은 갤포스 등의 제산제와 스맥타 등의 지사제, 메디폼 형태의 화상치료제 등 모두 7개가 유력합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상비약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습니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2012년 도입됐는데 5년 만에 품목이 조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약의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안전상비약품의 부작용 보고 건수만도 이미 1000건이 훨씬 넘습니다.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그 사후 관리부터 강화를 돼야 된다는 점에 틀림없이 주지를 시킬 것이고요. 반면 복지부는 용역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종류를 더 늘려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품목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물러가자 곧바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건데요. 서울에는 약 2주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쨍한 추위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쾌청한 하늘에 눈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탁 트였던 시야는 며칠 새 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당시 20km였던 서울의 시정거리가 사흘 만에 3km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시계는 약 800m에 그쳤습니다. 모두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유독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지난 2일 이후 16일 만입니다. 국내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정체한 데다가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탓입니다. 대기 정체로 이 중국발 스모그는 내일도 우리나라 상공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호남권, 대구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 밤부터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설을 앞두고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부치기가 두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달걀값이 치솟고 있죠. 지금으로선 앞으로 1, 2년은 비싼 달걀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계란값이 또 올랐습니다. 30개들이 한 판에 평균 9,499원입니다. 수입 계란이 판매된다는 소식에 잠시 꺾였던 계란값이 다시 9,500원대를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문제는 올해 내내
이렇게 비싼 계란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AI로 인해서 계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2017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계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8만 톤 줄어들고 산지 가격은 62.3%가 오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알 낳는 닭이 AI가 발생하기 전만큼 늘어나려면 1,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계란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네, 이렇게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골목 상권은 초비상입니다. 이번엔 밀착 카메라가 달걀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영업 전쟁의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계란 도소매 업체입니다. 안쪽을 들어와서 보시면 평소대로라면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어야 할 계란이 한 절반도 채 차 있지 않고요. 이 선반 위쪽을 보시면 계란 포장 상자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 전체 보관량의 한 30%도 되지 않는 겁니다. 계란 확보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통업자와 도매상인들은 한 판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숨바꼭질까지 벌입니다. 원래는 이 신문지 안 붙여놓으셨는데 다 붙여놨어요 이번에. 계란 보면은 와서 기다리고 가지도 않고 3시간씩 보통 기다려. 차라리 안 보면 좀 마음이 덜 아프잖아요. 여러 번 AI 고비를 넘겨봤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계란 포장 용기는 이제 폐품 신세가 됐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대형 유통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돈 상관없으니까 한 판이라도 제발 좀 팔아달라고. 지금 2배 이상 오른 거죠. 처음이라니까 내가 이 장사 시작하고. 몇 년 동안 지금? 한 30년 했죠. 처음이에요. 10판 달라면 한 5판 주고. 계란이 꼭 필요한 식당에선 새벽부터 부지런히 뛰어야 합니다. 계란 이것 갖고는요 택도 없습니다. 열판도 모자나요? 아침부터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계란 구하러 다니는 게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계란값이 2배 이상 오르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동네 빵집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를 막 넘겼는데요. 빵 매대를 보시면 카스테라가 가득 찼던 자리는 이미 다른 빵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케이크 진열대를 한번 보실까요? 롤케이크 가득 찼던 매대는 이미 한 칸을 초콜릿이 채우고 있고요. 아래쪽 케이크 진열대를 보시면 이 큰 케이크보다는 주로 작은 케이크 여러 개 진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계란이 부족하다 보니까 큰 케이크보다는 작은 케이크를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부터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데군데 카스테라 들어갈 자리가 지금 다 비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카스테라 같은 경우는 70%가 계란이에요. 한 30% 이상은 줄였어요. 가지수를 줄였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먹고 싶은 빵이요. 이곳은 경기도 수원 통닭거리입니다. 인근 가게 3곳은 안대문도 없이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네온 사인에 불이 켜졌지만 골목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지금 잘 나가는 메인들은 거의 줄을 쓸 정도 시간인데 뜨거운 기름이 펄펄 끓던 가마솥도 절반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원래 여섯 가마를 돌려야 저기까지. 지금 3가마밖에 못 돌리고 매출이 뭐 그냥 건더박질도. 숨 안 쉬어지죠. 저녁에는 이제 누웠다가 내일 또 여름에는 또 하루 종일 그냥 있어야겠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는 역대 최악의 축산 재앙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초기 방역 대응에 허둥대면서 사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떠든 사람 누구야? 초등학생 영광이는 수첩을 하나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떠든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신 겁니다. 수첩을 들고 있자니 영광이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받고 영광이 앞에선 얌전한 고양이처럼 걸었죠. 그동안 얄미웠던 친구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으면서 아이의 가슴은 콩콩 뛰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의 세상. 반면 어른의 세상은 어떠했을까? 그들 역시 검은 수첩 안에 불편한 이름들을 수도 없이 적어냈습니다. 무려 10,000명 가까이나 말이죠. 권위에 맞서는 자, 권력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의 이름들, 그 어둠의 시간 동안 이름이 적힌 누군가는 얌전한 고양이처럼 걸어야 했을까? 관련자 대부분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고 스스로도 기묘한 방식으로 긍정의 뜻을 보였지만 기어이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정말로 기묘한 검은 수첩의 이야기. 자, 그러나 또 다른 수첩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극적인 반전이기도 합니다. 전 민정수석이 남긴 수첩, 또 문체부에 복구된 컴퓨터, 그 안에 남아있는 지울 수 없는 흔적들. 유독 수첩이 입길에 자주 오르내렸고 대통령 자신부터가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이번 정부에서 역설적이게도 메모가 적힌 수첩들은 이 정부의 마지막을 재촉하는 중요한 단서가 돼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조금 전에 특검은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다시 어린이의 세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평소 얄미웠던 친구들의 이름을 잔뜩 적었던 영광이의 수첩은 어떻게 됐을까? 수첩에는 누구의 이름도 적히지 않았고 아이는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어른들의 검은 수첩에는 증오와 미움을 품은 이름들이 가득했고 아무리 누군가는 아니라고 부정한들 또 다른 수첩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한박 웃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역사에서 잊히지 않을 검은 수첩의 주인들을 말입니다. 아직 병신년이 다 가지 않은 섣달의 막바지 수첩공화국에서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인 이른바 왕실장으로 불리운 사람들, 왕실장으로 불리운 사람, 그리고 장관, 즉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또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친정부적 성향이 아닌 문화계 인사들을 골라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는 의심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가 개입하도록 적극 돕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상욱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혐의가 뭡니까? 네, 조금 전 말씀하신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특검에 소환이 돼서 15시간, 22시간 이렇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근무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동조하지 않는 문화계 인사들의 명단,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를 하고 조윤선 장관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 관여를 했다는 건데요. 이미 앞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등 3명이 이들의 지시를 받고 집행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예. 자, 두 사람 모두 변호사 출신입니다. 법조계 출신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을 잘 피해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특검은 일단 두 사람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여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미 구속된 김종덕 전 장관으로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지시를 한 인물들이다. 이런 이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어제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이 이 방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 조금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들에 대한 의혹은 사실 블랙리스트 하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번 정부에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을 관통하는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 이제 보수화 등을 주도했다. 이런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순실 씨가 국정 개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 씨와도 알고 지냈고 국정 개입에 함께 나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조윤선 전 장관도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와 문광부 등에 근무하면서 국정 개입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했다. 이런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입니다. 전 장관이 아니고 현직 장관인데 현직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일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따져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직 장관이 이런 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처음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일단 처음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조 장관이 현직을 유지한 채 특검 조사를 받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계속된 속보가 혹시 있으면 뉴스 중에라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욱 기자였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 측은 자정을 넘겨서 내일 새벽쯤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법을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박민규 기자, 결과는 자정을 넘어서 내일 새벽에 나올 것이라고 법원 쪽에서 다 각 언론사에 지금 알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새벽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기에 내일 아침 일찍을 생각하기도 쉽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보자면 오늘 밤 자정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봐야 하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자정 이후 새벽 2시부터 4시 정도 사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판사들 사이에선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대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당일 밤에 나오는 경우는 물론 뭐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고 12시 좀 넘겨서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었는데 이번에도 2시에서 4시 사이 정도라면 보통 다른 관례에 비하면 조금 더 늦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장을 청구한 특검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상황에 비해 보면 지금 법원이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번 국정개입 사건에서 재벌 총수에게는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또 이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로 꼽히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이 깊은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일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요. 기각됐을 경우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별다른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대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렸지만 삼성이 최 씨와 박 대통령 측에 건넨 400억 원대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새로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 역시 최순실 씨가 사실상 계획한 정황입니다. 앞서 최 씨가 측근을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걸 박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 삼성 측에 요구했다는 정황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최 씨가 박 대통령 독대 일정 자료를 먼저 입수한 뒤 이 말씀 자료까지 만들어서 삼성 측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 삼성 계열사 합병까지 직접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여전히 박 대통령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런 주장을 깰 논리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검은 삼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최 씨와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그로 인한 이익을 누린 이 수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JTBC가 처음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를 시작한 10월 24일 전후에도 삼성이 최 씨 지원을 이어간 정황이 나왔는데요. 당시 지원을 즉각적으로 끄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예. 특히 저희들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도 그런 정황이 있었다니까 지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그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좀 확실한 그런 근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특검의 입장에서는 핵심의 이 부회장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모양인데 일각에선 특검이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수 혐의자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뇌물을 준 이 부회장만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무리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지금 특검이 내놓은 얘기들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특검은 브리핑에서도 이 부회장 영장 청구는 정상적인 수사 진행 계획에 따라 이뤄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각종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내비친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늦어도 2월 초까지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기를 못 박은 것도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삼성 수사 내용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특히 국정 개입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JTBC가 최초에 보도해드렸던 태블릿 PC에서 나온 문건을 포함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의미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정 전 비서관이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서에 대해서 증거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씨 측은 이 태블릿 PC 문서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자기 뭐 태블릿 PC를 뭡니까 저 단추 만들 줄 안다고까지 얘기하고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일단은 내일도 최 씨의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재판에서 태블릿 PC와 그 안에 저장된 문건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지 일단 관심이 좀 모입니다. 예. 그렇지만 원래부터 태블릿 PC에 들어있던 문건들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입증을 위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정 전 비서관이 증거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수경이나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게 그런데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최 씨가 앞으로도 계속 태블릿 PC 안에 있는 문건을 다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앞서 정 전 비서관의 차기환 변호사, 이 중간에 저 법률 대리인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차기환 변호사가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신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 없다가 차 변호사가 갑자기 이게 교체돼서 들어오면서 문제를 다 삼기 시작했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늘 또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오늘 재판엔 차기환 변호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 그러면서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재판에서는 감정 신청 자체를 유지할지 아니면 철회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 기일까지 결정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신청을 네. 철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결정을 보류한 상태긴 하지만 이미 증거 동의를 하면서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서들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감정 신청을 유지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아무래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는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검찰의 포렌식 조사 결과 이것도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런 내용을 또 얘기를 했죠. 네, 검찰이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게 위치 분석입니다. 우선 태블릿 PC가 2012년에 독일과 제주도 그리고 2013년에 다시 독일에서 위치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예. 이게 2012년과 13년에 최 씨의 동선하고도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와 위도, 경도까지가 일치를 하고 있고 또 해외에 나가면 받는 외교 당국이나 통신사의 문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좀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건 뭐 저희들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도 극히 일부에서는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주고받는데 사용한 공용 메일이 있죠. 네. 예,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예.
저희가 걸그룹 이름이나 아니면 설국열차 이런 정체를 알 수 없는 제목으로 위장한 공용 메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메일엔 또 안춘정이라는 이제 안봉근, 이춘상,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름을 표시한 부분도 발견이 됐는데요. 예. 이 공용 메일 계정이 JTBC가 이제 보도해드렸던 태블릿 PC에서 이제 접속한 기록이 확인이 됐고요. 예. 또 검찰이 태블릿 PC에서 나온 최 씨의 이른바 셀카 사진도 그 해당 기기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오늘 재판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특검이 확보한 두 번째 태블릿 PC, 즉 장시호 씨가 건넨 태블릿 PC. 이것도 오늘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거 동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최 씨가 그동안의 태블릿 PC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또 태블릿 PC를 거의 사용할 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두 번째 태블릿 PC를 입수한 직후에 이 태블릿 PC는 최 씨의 것이 맞고 이제 문제가 없다 입수 경우에 이런 걸 밝히기도 했고요. 예. 또 무엇보다 조카인 장시호 씨가 직접 두 번째 태블릿 PC를 제출하면서 이것이 이모 최 씨의 태블릿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최 씨 측에서도 좀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또 다른 문제는 저희가 참 이걸 매번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음모론, 그러니까 뭐 조작설 등등 이런 주장들이 친박 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 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음모론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실 조작설 자체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동안 어떤 근거가 있거나 타당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이렇게 나와서도 또 근거 없이 재판에서도 조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처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제 인정을 한 것도 어찌 보면 처음부터 당연한 결과였는데 예. 최소한 재판에서 이런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음모론이 좀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고 설 곳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 기자였습니다. 네, 대기업 총수가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면 나라 경제가 악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논리가 이렇습니다. 총수가 없으면 투자가 위축되고 실적이 나빠지고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그 손실이 우리들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재벌 총수에게 수사 편의를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죠. 그 주장을 오늘 팩트체크가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이게 논리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경영학자나 아니면 기업인들 취재해보면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전 미션 상실, 의사결정 차질, 인사권 공백 이런 이유로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총수가 수사를 받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일반론 말고 반론도 꽤 제기가 되잖아요.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주가라던가 이런 지표로는 판단이 안 됩니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사받고 기소되고 확정 판결받은 5개 대기업 집단, 네. 재벌이 있습니다. 두산, 한화, 현대차, 삼성, 태광그룹인데요. 네. 이 기업 집단의 평균, 전체 계열사의 평균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기소됐을 때 5.76%였는데 최종 선고 때 4.05%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구하는 넥스트 소사이어티 재단의 분석 자료를 인용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은 뒤에 수익률이 좀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물론 그 다음에 선거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총수 수사가 수익률의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오히려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도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총수가 기소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투자 역시 상승했습니다. 고용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총수가 수사를 받은 뒤에 기업의 경영 상황이 좀 좋아진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사실 이 자료는요. 이런 시점만 변수로 삼았거든요. 네. 이때 어떤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있었는지 정부 정책이 어땠는지에 대한 변수가 총체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이후에 오히려
좋아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업이 총수 수사라는 변수, 그 하나의 변수만으로 휘청거린다거나 나라 경제가 악영향을 받는다라는 주장은 이 수치들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으로 좀 좁혀볼까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한번 볼까요? 네. 지난 12일에 194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184만 7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좀 크게 떨어졌군요. 그렇죠. 한 10만 원 정도 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게이트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말까지 쫙 확장을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크게요. 이게 내일도 더 봐야겠지만 불안 심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 총수가 구속됐던 SK 주가 추이 보겠습니다. 2013년 2월 4일에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당시에 10만 7천 원.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그날 이후로 주가가 오히려 계속 올랐습니다. 도리어 최 회장이 사면된 2015년 8월 13일 31만 500원 이후에 사면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총수가 수사를 받으면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랑은 아주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총수의 수사 혹은 구속과 기업의 악영향 그 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나라 경제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그럼 어떻습니까? 나라 경제로 볼까요? 네. 두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자, 기업이 어쨌든 총수 외에 시스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처럼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투명성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경제적이나 경영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총수에서 기업이 망하고 그 기업이 국가에서 망하면 그건 망할 국가고 망할 기업이죠. 네, 16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입니다. 제목은 재벌개혁을 위한 영장. 이번 사건을 기회로 봤습니다. 커럽션, 즉 부패는 득될 게 없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삼성 수사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스캔들이 기업 지배 구조에 중요한 개선을 갖고 올 것. 물론 이와 반대되는 해외 사설, 기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 언론들을 주목하는 건 이번 일을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는 발전적 계기로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 국내 언론에서 뭐 경제를 망친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이성대 기자. 그 전에 잠깐 좀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윤선 장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영장 청구된 것이 처음 아닌가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에 당시 뭐 오래된 일이니까 이름을 밝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노동부 장관이 이 사는 총재 시절의 수뢰 혐의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아마 구속되기 하루 전인가 사퇴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좀 취재가 됐고요.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럴 때 손 좀 잡아. 어제 반기문 전 총장이 팽목항을 방문했는데 여기에 동행한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애타게 찾는 장면 여러 번 포착이 돼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예. 반 총장 옆에 세워서 이른바 이제 그림 만들기 하려 한 것이다. 가끔 왜 이런 현장 가서 이렇게 전혀 적절치 않은 행위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는데 여전히 그게 안 고쳐지는 모양이네요.
그런 의혹을 받기 때문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박순자 의원이 시종 반 총장 옆에서 계속 안내를 하고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리 좀 와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족들을 잡아 끌어서 인사를 시킵니다. 또 반 전 총장이 왔으니까 이럴 때 손 좀 잡으라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런 과정에서 가족들의 이름을 좀 잘못 불러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반 전 총장한테 눈도장을 찍으려고 가족들을 동원한 걸로 비춰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바라는 건 지금 어느 정치인의 손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월호 인양이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인데 좀 엉뚱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의구심이 맞다면 말이죠. 그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박순자 의원에게 직접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자, 반 전 총장의 가족들이 좀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었고 당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가족 이름 헷갈렸는데 자, 자신도 좀 그럴 줄 몰랐다. 그리고 원래 가족들하고는 다 알고 지내는 사이다. 지역구가 단원고가 있는 안산 단원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백설기냐 콩떡이냐 난데없는 떡 논쟁이 정치권에서 벌어졌습니다. 반 전 총장을 돕고 있는 MB맨으로 불리죠.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자, 반기문 캠프에 친이계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백설기 떡에 콩이 몇 개 있다고 그걸 콩떡이라고 하진 않는다. 콩이 좀 묻어있는 백설기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캠프에는 외교관 출신하고 친이계 출신이 많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이계가 콩 수준이라는 주장으로 적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주장을 한 셈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이런 보도들, 자, 외교관 반, 친이계 반이다 이런 보도들이 그럼 다 틀린 건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콩이 좀 있는 백설기라는 주장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백설기에 콩이 들어가면 순수한 백설기가 아니라는 입장이 있는데요. 자, 또 한 번 국어연구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백설기에 콩을 넣으면 콩백설기로 부르는 게 맞다. 또 N포털에 찾아보니까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순수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이라는 접두사를 썼기 때문에 콩과 결합하면 콩설기라고 불러야 된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느냐. 자, 국민은 콩이 그 정도인 떡은 백설기라고 하지 않고 콩떡이라고 부른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왜 그런 거 물어보냐고 안 합니까? 되게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줍니다. 아, 그런가요? 이유는 묻지 않고. 알았습니다. 자주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로부터는. 자, 결국 반 전 총장 측이 주장하는 정치교체,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연관성이 작지 않다는 것만 드러낸 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 이러려고 총대를 맸나? 오늘 새누리당 윤리위가 지난번 총선 공천 책임을 물어서 이한구 전 공천위원장을 제명을 했는데요. 참고로 몇 번 보여드렸지만 그 당에서 직접 발간했던 국민백서에도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이 전 위원장에게 묻기도 했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도장 파동도 아무튼 좀 기억이 납니다. 이한구 전 의원이 독단적으로 전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청와대나 친박 핵심하고 미리 공감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은 뭐 기왕에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으려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 선거 직후에 한 언론에서는 새누리당 참패 오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최경환, 윤상현 의원, 이한구 전 의원 등을 꼽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버티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은 놔두고 지금 여의도를 떠나 있는 이한구 전 의원만 제명시키면서 또 다른 논란 가능성. 자, 이한구 의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러려고 총대를 맸는지 자괴감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서울 4도, 부산 10도로 많이 춥지는 않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밤부터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